결국은 외국인들이 제일 싫어하는 것은 변동성입니다. 차익 거래입니다. 그래서 차익 거래는 주식과 선물을 항상 반대 방향으로 매매를 한다. 그래서 우리가 내만유의 날 들어보셨죠? 네, 그렇죠. 이게 바로 이 차익 거래가 포지션이 없어지는 날입니다. 대형 IPO가 좀 일단락되고 그리고 뭐 예상했던 테이퍼링이라든지 그런 게 가시화된다면 뭐 외국인들이 다시 순매수 기조로 돌아설 수도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을 들어보니까 지금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왜 빠졌는지,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왜 그렇게 정말 무식하다고 표현할 정도로 매도를 했고 네. 그로 인해서 왜 이런 현상이 벌어졌는지에 대한 이해가 네. 그냥 조금 쉽게 되네요. 네. 그리고 네. 제가 장표 하나 더 준비했는데요. 요게 이제 잘 모르시는 분들이 좀 많을 겁니다. 프로그램 매매. 그럼 프로그램 매매 그러면은 이제 헷갈리시는 게 그렇죠. 야, 프로그램 HTS 같은 뭐 기계가 주문되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프로그램 매매라는 것은 우리가 쓰고 있는 MTS, HTS와 같은 그런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해서 주문을 내는 것을 프로그램 매매라고 부르고요. 설마 종목 하나 매매할 때 뭐 그냥 내가 전화해서 뭐 이거 팔아주세요 하면 끝나지 않습니까? 근데 그렇죠. 제가 종목이 한 100개 있어요. 종목이 100개 있으면 전화해가지고 이 종목은 어떻게 팔아주시고요. B 종목 이렇게 못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때 쓰라고 만든 게 프로그램 매매입니다. 그래서 다 전산으로 이렇게 네네네. 해가지고 한 번에. 네네네. 그러면 이런 프로그램 매매는 그 소수 종목을 주문 내는 거라기보다는 다수 종목을 주문 내는 그런 거라고 보실 수가 있는데 이게 바로 소위 말하는 펀드 플로우입니다. 네, 여기 보시면은 프로그램 매매가 3월 달부터 3월 달부터 이때를 기점으로 계속 매도가 나오고 있고요. 네. 프로그램 매매 제가 뭐 나중에 시간이 되면 한 번 더 자세하게 설명드릴 건데 차익 거래는 주식과 선물이랑 옵션 이렇게 반대 방향으로 매매를 해서 좀 기계적으로 매매하는 거고요. 비차익 매매는 코스피 15개 종목, 코스닥 10개 종목을 한꺼번에 매매할 때 비차익 거래를 의미하는 거거든요. 이게 바로 이제 외국인들의 매매가 야, 나 삼성전자 싫어. 하이닉스 싫어. 얘만 때린 게 아니라 바스켓으로 10개, 15개 종목 이상을 묶어서 한꺼번에 때렸다라는 대표적인 증거입니다. 이거는 뭐 한국이 싫어, 반도체가 싫어, 뭐 이렇게 때렸다기보다는 뭔가 좀 기계적인 자금 유출이라든지 이런 게 발생했을 때 나타나는 일반적인 현상입니다. 네. 일단 이 프로그램 매매, 일단 우리 이제 주린이 분들도 많이 계시니까 네. 조금 이해를 돕기 위해서 풀어보면 네. 일단 프로그램 매매라고 하면 네. 일반적으로 선물을 많이 사거나 네. 외국인이 됐든 기관이 됐든 선물을 많이 사거나 선물을 많이 팔거나 했을 때 자동적으로 어떤 그 기관에 네. 어떤 여러 가지 물량들이 네. 이 나오는 거라고 보통 이해를 한단 말이죠. 네네네. 일단 이 프로그램 매매의 그 정확한 메커니즘, 이 뭐라 그럴까요? 알고리즘이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네.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는 것인지 조금 풀어서 설명을 좀 네, 해주시죠.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단 차익 거래형 프로그램 매매와 비차익 거래형 프로그램 매매 이 두 가지를 합쳐서 우리가 소위 프로그램 매매라고 하고 있고요. 제가 앞서서 보여드렸던 장표를 통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항상 선물이라는 것은 이론적인 가격이 있습니다. 이론적인 가격이라는 것은 주식 가격에다가 이자만큼 더해서 계산을 하게 돼 있고요. 그리고 선물은 갖고 있으면 배당을 못 주게 돼 있거든요. 왜냐하면 그렇죠. 주식을 들고 있는 게 아니니까요. 그래서 배당이 발생하면 배당만큼 빼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선물의 이론가는 잔존 만기까지 금리를 더하고 그리고 그 사이에 배당락이 있으면 예상 배당을 빼준다라는 게 일반적인 현상인데요. 여기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이유는 뭐냐면은요. 수급적으로 뭐 외국인이 됐던 누가 선물을 굉장히 세게 매매를 했기 때문에 마이너스 괴리율이라는 것은 선물이 현물보다 저평가, 낮은 가격으로 거래가 되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 경우에는 낮은 가격으로 거래가 되고 있는 선물을 매수하고요. 반대로 높은 가격에 거래되고 있는 주식을 매도하게 된다면 요 이론가만큼 만긴 날 무위험 수익이 발생을 합니다. 이게 바로 차익 거래입니다. 그래서 차익 거래는 주식과 선물을 항상 반대 방향으로 매매를 한다. 주식을 매수했으면 선물을 매도하고 주식을 매도했으면 선물을 매수해서 만긴 날 되면은 이 둘 사이의 가격 괴리가 없어지거든요. 만긴 날은 이 코스피 200 지수 갖고 정산을 해주기 때문에 만긴 날 되면 이 괴리가 사라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만유의 날 들어보셨죠? 네, 그렇죠. 이게 바로 이 차익 거래가 포지션이 없어지는 날입니다. 왜 그러냐? 주식은 만기가 없지만 선물은 만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럼 만기가 있어서 선물을 매매 안 해버리면 저는 뭐만 남죠?
주식만 남지 않습니까? 그렇죠. 남게 된 주식을 없애버리는 그 거래가 차익 거래가 만긴 날 그 변동성을 키우는 요인입니다. 네. 예. 뭐 아마 이 방송을 처음 접해보시는 투자분들은 좀 의아해하실 수 있는 내용인데요. 좀 공부가 좀 필요하고요. 네. 예. 일단 한번 그래도 이렇게 짚어보면 네. 앞으로 이거가 아마 이거만 듣고는 잘 이해는 안 될 거예요. 네, 그러나 맞습니다. 어쨌든 이렇다라는 거 개념을 일단 이해를 하시면 네. 그 다음서부터 이제 뭔가 조금 벌어지는 현상을 보면서 그렇죠. 예, 폭이 좀 넓어지겠죠. 예, 그래서 이런 차익 거래라고 부르는데요. 이 차익 거래를 많이 하는 투자자가 금융 투자, 금융투자. 예, 그리고 우정사업본부. 아 그래요. 네, 그래서 만긴 날 우본이 어쩌고 저쩌고, 우본이 어쩌고 저쩌고 이런 얘기가 나오면 아 우정사업본부의 차익 거래용 프로그램 매매가 청산이 되겠구나. 청산이 되면 시장에 뭐 청산돼서 매수가 들어올 수도 있고 매도가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갖고 우리가 소위 만기 효과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 파는 거에 따른 종목들의 매도 매수가 벌어지는 현상이니까 네. 그 관련된 종목들이 흔들릴 수밖에 없고 그렇죠. 전체 지수가 움직일 수밖에 없는 그렇습니다. 것이다. 그렇습니다. 여기서 제가 주식이라고 얘기했지만 주식은 아니고요. 정확하게는 코스피 200 바스켓입니다. 아, 그거를 보통 우리가 이제 코스피 200 바스켓이라는 거는 200개를 담은 전체 그렇습니다. 이거를 뭔가 쉽게 바구니 네, 맞습니다. 200개를 그냥 한꺼번에 동시에 비율에 네. 따라서 네. 그런 식으로 팔고 사고 한다는 얘기죠.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프로그램을 쓸 수밖에 없다라고 표현을 드린 이유가 200개 종목을 한꺼번에 체결시키고 또 반대로 선물도 체결시켜야 되거든요. 물론 만긴 날에는 납두면 자동 청산되기 때문에 선물은 매매 안 해도 되지만 또 어찌됐건 주식은 또 종가에 매매를 하셔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소위 말하는 만기 효과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비차익 거래는 조금 더 심플합니다. 그냥 바스켓으로 코스피 15개, 코스닥 10개 종목 이상을 법인이 주문을 낼 때는 그 주문을 수령하는 법인 영업부에서 15개 종목이네. 비차익 거래 찍고 주문 내야지. 비차익 거래 찍고 매도. 비차익 거래 찍고 매수. 이렇게 1위부터 15위까지의 네네네. 시총. 근데 뭐 제가 뭐 표현이 15개라는 거지 실제로는 그보다 많을 수도 있고요. 적으면은 비차익 거래가 성립이 안 되니까 그렇죠. 실제로 미니멈 15개 종목 이상을 한꺼번에 매매하는 거니까 우리가 일반적인 개인 투자자들 대표님도 그렇지만 우리가 15개 종목 이상을 매매하는 경우가 있습니까? 그렇죠. 별로 없죠. 그거는 한 번에. 바로 기관 투자자들, 특히 뭐 대규모 자금을 운용하는 외국인, 아니면 대형 펀드, 아니면 뭐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 이런 친구들이 주로 이제 매매하는 것이 비차익 거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기 때문에 여기서 보시면은 비차익 거래도 꾸준하게 매도가 나왔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펀드 플로우도 좋지 않았다. 이런 의미로 해석하시면 되고 차익 거래에서 꾸준히 매도가 나왔다. 이 말은 이거는 차익 거래는 주식과 선물이 공존하는 매매라고 그랬는데 여기서 매도가 나왔다는 것은 주식이 매도가 나왔다는 거고요. 반대로는 선물이 매수가 들어왔다는 거거든요. 그 말을 뒤집어 보면은 선물이 매수가 들어왔으니까 선물이 저평가. 반대로 주식이 매도가 나왔으니까 주식이 고평가. 그러면 선물이 저평가됐다는 말의 의미는 누군가가 선물을 굉장히 많이 매도쳤다. 그러니까 미래 가격에 대해서 불안하게 좀 본다. 불안하게 생각했다라는 뜻으로도 해석할 수 있으니까 이 차익 거래 하나만 놓고 따지더라도 굉장히 시장을 설명하는 데 좋은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시청자분들께서는 뭘 보셔야 되냐? 시장이 자리를 잡았다, 안정을 찾고 있다라는 것은 이 차익 거래가 최근에 좀 매수가 살짝 들어오고 있긴 하거든요. 그래서 차익 거래에서 매수가 들어온다면 좀 어느 정도 시장이 안정을 찾고 있겠구나. 그리고 비차익 거래에서 매도가 좀 멈춘다면 펀드 플로우가 좀 개선되고 있구나.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될 것 같아서 제가 이 장표도 가지고 왔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래서 우리가 그냥 일상적으로 프로그램 매매로 지금 뭐 매수가 들어오고 있어, 매도가 막 나와 자동으로 네. 이렇게 표현하는데 그 기조에는 이것이 이러한 어떤 메커니즘이 발동이 되고 있다. 그렇죠. 이렇게 이해하면 그래서 되겠네요. 제발 저는 이제 좀 어렵긴 하시겠지만 논리만 좀 기억을 해주시면은 훨씬 더 시장을 보시는데 도움이 좀 많이 되실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런데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조금 이제 상승을 기대해야 되는 뭐 투자자니까 당연히 그런 기대감을 가질 수밖에 없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외국인이 사줘야 된다. 특히 네. 주린이들 같은 경우는 대부분 대형주, 우량주 중심으로 투자를 하다 보니까 네. 지금 계속 우량주의 하락이 이어왔잖아요. 올해 들어와서. 네. 언제 다시 상승할 것이냐? 답은 외국인이 사줘야 된다. 이게 이제 일반적으로 컨센서스란 말이에요. 네네네. 그렇다면 외국인이 언제 사줄까? 네. 근데 지금 돌아가는 상황을 보면은
말씀하신 대로 이머징의 어떤 그 펀드 리스크 플로우, 예, 예. 요인도 있고요. 그다음에 여러 가지 요소들 환율 문제도 좀 있고요. 지금 워낙 약세, 달러 강세가 워낙 강하니까 달러 강세라는 건 전부 미국으로 간다는 거잖아요. 네네네. 그러니까 들어오는 걸 기대할 때가 아니라 우리가 나가는 걸 걱정해야 된다 이런 얘기도 있고요. 네네네. 자, 외국인들 과연 언제쯤 한국에 투자하고 싶은 그 마음이 들까요? 그래서 이제 제가 다음 장표를 잠깐 보시면은요, 이거는 MSCI 코리아 지수를 달러로, 예, 보통은 원화로 지수를 산출하는데 달러로 환산한 거고요. 보시면은 뭐 최근에 주가가 뭐 1년 사이에 좀 많이 올랐기 때문에 고점 740포인트 정도 될 겁니다. 740포인트에서 한 640포인트 정도, 한 100포인트 정도 빠졌습니다. 그러면 뭐 얼마 안 빠진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740에서 640으로 빠졌기 때문에 대략 한 13% 정도 빠졌고요. 원화 기준으로는 우리가 3,400에서 10% 빠진다 그러면 그냥 340포인트 빼면 되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3,100 이상이거든요. 야, 원화 기준으로는 10%도 안 빠졌는데 US 달러 기준으로는 꽤 많이 빠졌다라는 걸 아실 수가 있을 겁니다.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최근에 한국 시장 하락 원인이 결국은 환율, 원화의 약세에서 기인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거에 대한 증거가 되기 때문에 뭐 솔직히 외국인들이 사면 뭐 한국 증시가 안정을 찾을 겁니다. 이거는 뭐 누구나 할 수 있는 거고요. 인디언 기우제가 될 수 있는 내용인데 그렇죠. 언제가 와지겠지. 네네네. 인디언 기우제보다는 결국은 원화가 왜 이렇게 약세를 보일까? 또는 원화 약세가 언제쯤 안정을 찾을까? 이게 뭐 저는 외국인들의 그 현물 매수보다는 먼저 선행돼야 될 요건이기 때문에 요걸 좀 말씀드렸고요. 요거 말씀드리는 수많은 가지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외국인들이 선물을 왜 때릴까? 이게 저의 애널리스트로서 가장 큰 고민이었거든요. 근데 뭐 여러 가지 이유도 있었지만 원화가 약세일 때 또 외국인들의 선물 매도가 좀 강했던 그런 기억이 나서 요 차트를 좀 가지고 와봤습니다. 근데 저도 뭐 제가 FX를 담당하는 애널리스트 안 했었기 때문에 정확하게 뭐 말씀은 못 드리겠지만 뭐 결국은 뭐 한국 금리가 뭐 어찌됐건 뭐 금리가 한번 뭐 부동산 가격이 핑계가 됐던 한국 금리가 좀 올라준다면 뭐 원화 약세는 좀 안정을 찾지 않을까 뭐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약간 두 가지 팩트가 좀 병립되는 그런 상황이긴 하지만 뭐 그래서 이제 뭐 지금 뭐 기준금리 인상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게 아닐까 뭐 거기까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렇게 원화가 약세라고 한다는 거는 결국 한국 경제에 뭔가 리스크가 우리가 알지는 못하지만 뭔가 위험 요소가 있기 때문에 돈의 가치가 떨어지는 거 아니냐. 외국인의 입장에서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 논리에 이제 맹점을 찾는다면은 한국은 어찌됐건 수출 경기가 주된 나라다 보니까 뭐 거꾸로 얘기하면 또 이렇게 원화가 약세일 경우에 또 수출 경기가 또 살아날 수도 있다라는 그렇죠. 긍정적인 측면도 있으니까요. 뭐 한 가지 측면으로 보기보다는 좀 여러 가지 측면으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지금 1,180원 가까이 되죠? 70원까지 갔었던 70원 걸로 까지. 예, 기억납니다. 네. 그 뭐 1,200원까지 가는 거 아니냐 이렇게 걱정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네. 근데 이제 그렇다면 외국인이 들어오는 시점이 우리가 정말 1,200원 고점을 찍고 거기에서 더 이상 올라가지 않고 그 다음부터 내려오는 모습을 보여줄 때 외국인이 맞습니다. 뭐 1,190원, 1,180원 됐을 때 들어올 것이냐, 네. 아니면 좀 뭐 정말 1,100원대로 안정이 완전히 됐을 때 들어올 것이냐. 결국은 외국인들이 제일 싫어하는 것은 변동성입니다. 그러니까 변동성이라는 것은 지금 레벨이 높다 낮다를 뜻하는 게 아니라 환율이 올라가는 속도 또는 환율이 떨어지는 속도가 더 외국인들의 심리에는 큰 영향을 주거든요. 저는 뭐 올라가도 좀 스테디하게 올라간다든지 좀 안정적으로 올라간다든지 이러면 충분히 외국인들이 들어올 수 있다라고 한국 주식에 들어올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입장입니다. 네. 그렇다면 왜냐하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기로는 원화 약세, 그러니까 지금 높을 때, 그러니까 원화 약세가 좀 더, 그러니까 1,200원 정도 되는 상황에서 들어오게 되면 이게 떨어지면서 강세로 전환되면서 이 환차익도 얻을 수 있으니까 네. 내려간다라는 어떤 기조만 확실하게 눈에 보인다고 하면은 높은 그렇죠. 가격에 오히려 일찍 들어오지 않을까? 예, 그런데다가 또 이제 뭐 아침마다 이제 찬바람이 조금씩 불고 있지 않습니까? 네. 또 찬바람이 불게 되면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배당. 배당. 연말 배당. 예, 연말 배당도 지금 같은 저금리 시절에서는 가장 큰 투자 매력도가 될 수 있다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거든요. 물론 뭐 비단 증권 업종의 얘기가 될 수 있겠지만 제가 이제 근무했었던 NH증권도 올해 순이익이 상당하더라고요. 그리고 굉장히 고배당 종목이더라고요. 그래서 뭐 저는 뭐 그냥 지금 뭐 대형 IPO 이따가 말씀드리겠지만
대형 IPO가 좀 일단락되고 그리고 뭐 예상했던 테이퍼링이라든지 그런 게 가시화된다면 뭐 외국인들이 다시 순매수 기조로 돌아설 수도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렇다면 그 지금 외국인들이 그 들어오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MSCI에 있고 그 가운데서 이제 여러 가지 뭐 진짜 비교 대상이 브라질이 됐든, 브라질이 흔들려도 우리가 흔들리는 거니까 중국이 흔들려도 네네네. 대만이. 그러니까 이러한 불합리함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왜냐면 우리가 네네. 경제력으로는 뭐 네. 이탈리아를 제쳤다 그러고 네네네. 세계 뭐 7위니 뭐 8위니 네네. 9위니 뭐, 네. 뭐 10위인가 뭐 하여튼 네. 뭐 이런저런 얘기가 있는데 네. 결국은 이 신흥국 지수의 지금의 글로벌 환경에서는 네. 신흥국 지수의 이 패시브 자금이 안 들어오는 거 아니냐. 네. 그러니까 결국은 유동성이 계속 늘어나지 않고 현재 이렇게 있는 상태 가지고 비중 조절만 왔다 갔다 하니까 네네네. 어려운 거 아니냐. 네.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예, 정확하신 해석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이제 이 방송에 나오기 전에 수많은 애널리스트들이랑 통화를 좀 해봤는데요. 야, 너라면 뭐 살래? 무조건 미국입니다. 그렇죠. 네, S&P 500이 최고인 것 같아요. 야, S&P 500 뭐 어떤 거 살래? 토탈 리턴이 최고 아니겠어요? 예, 그래서 S&P 500 토탈 리턴 어찌됐건 한정적인 유동성이라고 표현을 주셨는데요. 그럼 한정적인 유동성이라면 그나마 유동성이 풍부한 게 미국이거든요. 테이퍼링 소위 말해서 1,200억 달러씩 사주는 것을 조금 덜 사주는 거일 뿐 유동성을 야 앞으로 안 사! 이 내용은 아니거든요. 그렇죠. 유동성 공급하는 속도를 줄이는 거지 안 사 이런 개념이 아니거든요. 그렇지만 한국이나 이머징 국가는 약간 상황이 좀 다르죠. 그래서 저는 뭐 제한적인 유동성 그리고 그 와중에 이머징 국가에 속해 있는 한국 그러면은 정말 재미가 없다라는 결론밖에 나올 수 없는 상황이다라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왜 이 질문을 드렸냐면 네. 우리가 환율이 안정되거나 네. 아니면 환율이 다시 그 워낙 강세로 전환이 된다 해도 네. 글로벌에서 이 MSCI 신흥국으로 들어오는 돈이 늘어나지 않는 한은 네. 올라가기가,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사주기가 쉽지 않은 거 아닐까? 이런 네네. 생각이 들어서요. 네네네. 그래서 이제 저도 이제 투자 전략을 말씀해라 뭐 이렇게 좀 하신다면은 뭐 코스피 200과 같은 대표 지수는 좀 재미없을 것 같다. 왜냐하면 카카오뱅크도 오늘 주가가 좀 많이 올랐지 않습니까? 그런 상태에서 코스피 200에 들어가거든요. 네, 그러니까 어떻게 저는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뚱뚱해진 상태에서 코스피 200에 들어가고 크래프톤도 상장 후에 뭐 40만 원까지 떨어졌다가 또 다시 올라갔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인덱스 편 기대감이거든요. 뚱뚱해진 상태에서 코스피 100에 들어가고 또 LG 에너지 솔루션 상장하고 나서 분명히 주가가 뭐 괜찮겠죠. 네. 그래서 또 뚱뚱해진 상태에서 코스피 100에 들어가고 이렇기 때문에 어찌 보면 이 대표 지수라고 할 수 있는 코스피 200과 같은 이런 지수들은 좀 재미가 없을 수밖에 없고 그렇다면은 뭐 제한된 유동성 그리고 뚱뚱해진 대표 지수 그렇다면 이게 좀 약간 중소형주로 간다든지 아니면 개인들이 좀 좋아할 만한 종목으로 간다든지 소위 말하는 테마 중심으로 간다든지 이런 식으로 간다라는 결론밖에 내리기가 쉽지가 않고 그리고 대표 지수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미국이라는 옛날에는 뭐 미국 주식 뭐 아니면 미국 ETF를 사기가 힘들었지만 요즘은 뭐 클릭만 하면은 주문이 다 들어가는 그런 그렇죠. 상황이고 그리고 또 투자자들이 달러를 좋아하세요. 그렇죠. 네, 달러를 좋아하시기 때문에 달러는 오른다. 항상 돈을 벌게 해준다. 이 신념이 있죠. 강남 부자의 신화지 않습니까? 항상 주식과 달러를 갖고 있어라. 그렇기 때문에 아마 좀 자금이 한국에 집중돼도 모자를 판국인데 뭐 그런 식으로 빠져나가는 자금들도 있기 때문에 좀 뭐 결론은 그래도 재미가 없을 것 같다. 뭐 이런 식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까지 많은 전문가들이 얘기했듯이 대형주 장세는 아직 좀 대형주의 어떤 상승이 일반화되는 장세는 아직 멀었다. 네, 계속 그렇습니다. 종목 장세, 중소형주가 강세를 띄울 것이다. 네. 이게 글로벌 환경하고도 이게 딱 맞아 떨어지는 거네요. 맞습니다. 거기 외에 또 다른 대안을 제시하는 게 마땅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변수는 그거겠죠. 이 신흥국의 돈이 네. 자금이 몰리는 상황이 벌어지면 이제 매수를 해줄 테니까 대형주를 사겠죠. 그렇죠. 그런 게 언제쯤 올까요? 어떤 환경이 펼쳐졌을 때? 그냥 쉽게 설명하면 델타 변이가 끝나면 될 것 같습니다. 델타 변이. 왜냐하면 저희 뭐 리서치 페이퍼를 많이 보셨겠지만 대표님도 확진자 수 늘어나면서 인도 증시가 무너지고 확진자 수가 늘어나면서 브라질 증시가 무너지고 뭐 이런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도 뭐 외국인들이 현물을 때렸어 이렇게 말씀하시지만 우리나라도 어찌됐건 확진자 수 늘어나면서 지수가 좀 밀린 건 사실이니까 요런 것들이 좀 해결되지 않으면 또는 어느 정도 가시권 안에 들어오지 않으면 좀 대표 지수 중심으로 플레이하기에는 이머징 대표 지수 중심으로 플레이하기는 무리가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우리만의 문제가 아니라 그 신흥국 전체가 네. 지금 사실 인도 같은 경우도 그 델타 변이 아예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취약성이 계속 부각되고 있잖아요. 네네네네. 그러니까 이런 리스크들이
여러 나라들이 동시다발적으로 좀 안정화됐을 때 그렇죠. 신흥국으로 돈이 들어오고 그 돈이 한국을 비롯한 그런 신흥국에 나뉘어지니까 네. 이런 식으로 봐야 되겠군요. 네, 그래서 제가 생일이 28일이기 때문에 오늘 그 접종 예방 접종 예약해야 됩니다. 그래서 네, 빨리 성공해야 될 네. 텐데. 요새 여의도 들어오려면 접종 맞고 들어와야 돼요. 예.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앞으로의 그 주가 흐름에 대한 전체 그 방향성 네. 이런 것들이 왜 그럴 수밖에 없는지, 왜 네. 대형주보다는 중소형주, 테마주로 갈 수밖에 없는지가 네. 명확하게 이해가 네, 되네요. 네, 예.